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는 벌써 11주 차이군요. 여러분들과 함께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30년이 되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교재에는 2030년 민원의 가족이 가상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영상을 통해서 미래의 삶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뉴스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에 모여 대화를 하거나 심지어 쇼핑도 함께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사용하는 SNS가 가상과 현실을 넘나들며 한 단계 진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위기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첩보 요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요원들이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 것처럼 한자리에 모여 앉아 비밀스러운 작전을 짭니다. 영화 속 장면처럼 20km 넘게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들이 가상의 공간에서 만났습니다. 각자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의 세계로 접속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자신의 모습을 담은 캐릭터들이 가상 공간에서 만나 실시간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추억이 담긴 동영상을 공유하며 대화합니다. 이번에는 사고 싶은 물건을 고르기 위해 가상의 쇼핑몰로 이동합니다. 진열된 상품을 보며 어떤 물건이 좋을지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회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과 그다음에 모여서 쇼핑을 할 수 있는 쇼핑 공간, 그리고 게임을 할 수 있는 게임 공간이 있고요. 실제 그냥 엔터테인먼트뿐 아니라 산업용이나 또는 사업적인 목적 아니면 교육적인 목적으로도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상현실 속에서 실시간으로 다양한 정보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입니다. 양손에 착용하는 특수 장치가 가상의 터치를 실제 손끝 떨림으로 전달해 현실과 가상의 경계마저 허뭅니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혹은 혼합현실 공간에서 여러 사용자들이 함께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SNS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어느새 일상이 된 시대. 과학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현대인에게 깊이 뿌리내린 쌍방향 소통은 앞으로 더 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가상의 공간에서 모여 대화를 나누고 게임을 하고 쇼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가상현실 속에서 교육적인 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등 우리의 미래에서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 같습니다. 특히 가상 공간과 갈수록 밀접하게 연결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상 공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세계는 SNS의 영향에 사로잡혀 있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사용이 가능하기에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친구로 맺은 이들과 가상 세계에서 소통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카톡을 가정의 식탁, 거실, 침대, 화장실 뿐만 아니라 학교의 강의실, 식당, 동아리방, 회사의 회의실, 업무 장소,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등의 이동수단 안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실 세계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SNS의 가상세계 속에서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소통의 수단으로 쓰이는 SNS 순기능도 있지만 여론몰이식의 마녀사냥과 악성 댓글, 신상털기 같은 역기능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9살 직장인 최진영 씨는 친구들과 카페에서 만나 주문한 음식이 나오면 SNS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든 아니면 하루에 밥 먹고 나서 커피를 하든 담배를 피우든 그런 식으로 습관처럼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 SNS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줄잡아 3천만 명,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선능력 알몸 사건. 결국 꾸며낸 일로 밝혀졌지만 알몸 사진이 SNS를 통해 무차별 유포됐습니다. 무엇보다 여론몰이식의 마녀사냥, 악성 댓글, 신상털기 등은 우울증과 자살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사이였는데 이렇게 댓글 하나로 이렇게 좀 멀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댓글을 다는 거나 내가 좋아요하는 매체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잃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실시간 인터넷 이슈. 영화 소셜포비아는 SNS로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파헤쳤습니다. 마녀 사냥으로 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과정을 속도감 있게 전하며 SNS가 무시무시한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별거 아니면 되게 별거 아닌 건데 그 문화라는 게 되게 재밌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되고 있는 SNS가 오히려 건강한 소통을 막고 왜곡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SNS만큼이나 현대인에게 인기를 끄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1인 방송이 있습니다. 1인 방송의 매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방송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개인이 직접 방송을 하는 1인 방송은 2008년 아프리카 TV의 개국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유튜브, 트위치 TV,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TV, 카카오 스토리 TV 등에 넘쳐나고 있죠. 이런 1인 방송은 국내에 수많은 팔로워를 지니고 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2018년 실시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 1위인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의 참여자는 616만 명이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런 1인 방송은 댄스, 음악, 화장, 음식, 노래, 정치, 다양한 생활 전반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대 연봉이라는 경제적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 다양한 주제로 1인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1인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1인 방송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고 있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는 유익이 있죠. 열혈 팬들이 주는 100개, 1만 개의 별풍선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참여자들의 또한 자극적인 댓글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위안부, 모욕, 유사 성행위, 성인 방송 등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비도덕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들도 있습니다. 게임. 지금도 여전히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과 게임방에 PC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유아, 청소년, 청장년들이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이런 PC와 스마트폰 게임을 통해서 가상세계로 들어가고 있죠. 특히 스마트폰 게임의 앱을 제공하는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에는 수많은 종류의 게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앱에는 게임의 인기 순위와 평점, 다운로드 수도 제공하고 있어서 사용자들이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기 편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게임은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그 위험성에 있어서 중독성, 자폐성의 위험, 공격성, 현실 감각의 저하, 이해력, 기억력, 표현력의 저하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죠. 우리나라 청소년의 1.8%가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에 몰두해 매번 약속한 게임 시간을 넘기거나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또 게임을 못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게임 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게임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는 건데요.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 뇌 구조까지 바꿔 중독을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직장인은 평일에도 하루에 2-3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즐깁니다. 주말에는 안 쉬고 9시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들면 약속을 잊기도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한 판만 더 하면 제가 레벨업을 할 수 있고 한 판만 더 하면 더 실력이 늘 것 같아서 더 게임을 못 끄는 것 같아요. 제가 약속 기간을 서울시 보라매병원 연구진이 게임 중독자의 뇌 영상을 정상인과 비교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크기가 정상인의 것보다 14% 컸습니다. 판단력이나 기분 조절과 연관된 두정엽 일부도
용적이 17% 컸습니다. 이 부위들은 중독 증상이 심할수록 더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게임 중독이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과부하를 줘 뇌가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뇌 구조까지 바뀌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이나 충동 조절이 더 어려워져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악순환입니다. 과하게 커져 있다는 것은 게임 중독 문제를 보이시는 분들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오히려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담당하는 기능상의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바뀐 뇌 구조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게임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전문가를 찾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갈등이 게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 앞에는 가상 세계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가상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가상 세계의 종류를 구분해 보니까 가상현실, VR, 또 증강현실, AR, 또 혼합현실 해서 MR, 이렇게 가상세계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죠. VR은 또 교육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미래에는 유비쿼터스 러닝 체제를 통해서 현실세계 가정공간, 개인공간이 융합되어 교육을 위한 학습 공간이 형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이버 첨단 과학 교육이 교육의 중심이 되며 신세대들은 유전공학 등을 게임으로 배우고 사이버 게임장이 취업의 통로가 됩니다. 가상현실 기술이 가장 많이 사용될 과목으로는 과학, 다음으로는 역사, 지리를 꼽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가상현실은 우리에게 많은 장점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문제점들을 낳고 있습니다. 인간을 네트워크를 통한 폐쇄적이고 부분적인 소통을 이끌 부작용을 다분히 지니고 있죠. 이런 부작용 외에도 가상과 현실 세계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현실에 대한 탈출구로 여겨져서 어떤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곳에 몰입할 수 있다는 점이죠. 또 신체적 부자로 인한 건강 상실의 위험 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상 세계라는 사이버 세계는 항상 갈등이 존재합니다. 자,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 가상 세계의 그 현실을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에 지친 당신, 지루한 삶을 떠나 여행을 하고 싶지만 현실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 작은 부스가 있군요. 함께 들어가 볼까요? 순간 당신의 눈앞에 지중해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쏟아지는 햇살, 시원한 바람 소리. 당신은 다른 공간에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죠. 행복한 기분에 젖은 당신은 호주의 바다를 클릭합니다. 와! 어느새 당신은 바닷속을 헤엄치고 있네요. 귀여운 돌고래 무리가 당신에게 인사를 하고 놀란 문어는 당신을 향해 먹물을 쏘고 달아납니다. 자, 경치를 충분히 감상했다면 이제 더 생생한 체험을 하러 떠나볼까요? 나를 보고 생각듣는 이상형. 그녀는 나에게 질문을 하고 노래도 불러줍니다. 푸르른 해변에 있는 오두막에는 우리 둘뿐이라 세상이 너무 아름답죠? 장소를 옮겨보죠. 대포 모양의 기구가 나란히 놓인 이곳은 일본 선샤인시티 전망대입니다. 전망대를 찾은 사람들이 거대한 망원경으로 도쿄 시내를 보는 대신 대포 속으로 들어가고 잠시 후 탄성이 홀을 메웁니다. 도쿄 타너 플라이트는 나 자신이 대포알이 되어 도쿄 상공을 날아다니는 설정의 VR 기구입니다. 꿈속에서나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 생생하게 온몸으로 전해지는 곳이죠. 이처럼 보는 것에서 경험을 유도하는 VR 콘텐츠가 시장에 나오고 있고 게임, 놀이기구, 영화, 산업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급속하게 성장 중입니다. 하지만 영화 감독은 새로운 고민에 빠집니다. 관객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기 때문이죠.
관객이 다른 곳을 보느라 중요한 장면을 놓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객의 시선을 의식해 필요 없는 배경도 신경 써야 해서 비용과 시간이 몇 배로 늘죠. 장시간 VR 영상을 보면 관객들은 육체적 피로를 느끼기도 합니다. 높은 건물에서 엄청난 속도로 뛰어내리는 장면을 VR로 보면 생생한 영상 덕분에 뇌는 실제로 뛰어내리는 것처럼 느끼게 되지만 실제 몸은 고정된 의자에 앉아 있어서 뇌와 몸 사이의 불일치가 피로감을 유발하죠. 일명 VR 멀미입니다. 국내외 연구진들은 가상현실 시장 확산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온 어지럼증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VR이 3D 전철을 밟게 되지 않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보다 현실적인 산업으로 VR은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집을 구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갈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VR 앱을 통해 집안을 구석구석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까지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죠. VR과 함께라면 공부가 즐거운 학생이 늘어날 것도 같습니다. 구글은 2015년 9월부터 전 세계 학교에 VR을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익스페디션 파이오니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VR을 활용한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복잡한 엔진 설계를 VR을 통해 설명하고 학생들은 VR 속에서 이를 직접 결합하고 분해합니다. 의과대학에서는 인체 해부를 VR로 진행하고 있죠. 디스플레이만 있다면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스포츠 분야에서도 VR을 통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경기 내용을 360도 시선에서 보여주는 미식축구 훈련. 상대팀 공격수와 수비수의 움직임, 내 위치를 확인한 후 상대팀을 공략할 전략을 미리 세웁니다. 위험한 산업 현장에서도 가상현실 체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여가고 있습니다. 보잉에서는 비행기 설계에 VR 기술을 적용하고 있고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을 위한 도시 설계를 VR로 미리 경험하고 있죠. VR이 가져올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얼마 후 우리는 가상현실 속 애인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학교를 가지 않고 VR을 통해 수업을 받을 수도 있겠죠. 수많은 직업 교육이 VR을 통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가상현실 속의 장소가 모임 장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상 해보셨나요?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까마득히 모른 채 안경을 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이죠. 자극적인 허구의 세상에 빠져 많은 이들이 현실 세계를 외면한다면 어떨까요? 꿈속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세상. VR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기술을 이용하는 우리의 몫일지 모릅니다. 포켓몬고의 주요 기술 두 가지는 바로 증강현실과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증강현실이란 실사 이미지나 배경에 3D 그래픽을 접목시켜 마치 그래픽이 실제로 있는 것처럼 구현하는 기술이죠. 이미 우리는 이 기술을 많은 영화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곧 현실이 됐죠. 도심 한복판의 체육관에 이렇게 큰 구레가 뛰어오를 정도로 AR은 현실에 존재하는 물리적 매개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위치 정보 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포켓몬고의 경우 구글의 LBS를 기반으로 포켓몬이 나타나는 위치를 설정합니다. 사람들은 포켓몬을 만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자이로스코프가 이를 측정하죠. 이 두 가지 서비스를 통해 포켓몬스터는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길을 걷다가 사무실 책상 위에서 혹은 내 방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귀여운 친구들을 찾을 수 있죠. 그렇다면 포켓몬고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까요? 나아가 AR 기술은 어떤 형태로 우리 삶을 변화시킬까요? 식당 앞에 핸드폰을 갖다 대면 메뉴와 가격이 뜹니다. 새로운 가구를 살 때는 집이나 사무실의 빈 공간에 카메라를 대보면 되죠. 자동차 내의 부품을 스마트폰으로 비추니 부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교체 일정이 나오고 자동차의 앞유리는
내비게이션 역할도 함께합니다. 여행지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주변을 비추면 관광 명소나 맛집 등의 정보가 제공되고 유적지 앞에 비추니 역사적인 설명이 뜨는군요. 포켓몬 역시 관광지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유적지에서 포켓몬 관련 아이템을 볼 수 있고 기념물에 자세한 설명도 나와 있죠. 포켓몬 출연 아이템을 사용하여 매출을 증가시킨 카페, 포켓몬 부활을 대신해주는 아르바이트 등 창의적인 사업과 마케팅 역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도 벌어지곤 합니다. 포켓몬 사냥에 집중해서 벌어진 교통사고들, 포획을 위해 위험지역까지 들어가 벌어진 총격전, 실제로 수많은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포켓몬 관련 사건, 사고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 덕분에 방 안에만 있던 수많은 이들이 밖으로 나와 걷고 뛰고 있다는 사실은 고무적이기도 하네요. 20살의 포켓몬을 현실로 불러낸 AI 기술. 현실과 가상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바꿔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갈수록 모해져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버 세상이 폭력의 온상이 되고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에 있는 대북제재위는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이 은행이나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해서 2조 4,500억 원을 탈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17개국을 대상으로 35건의 해킹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2012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한국에서도 10건의 해킹이 발생해서 수천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해킹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갈등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몰래 카메라 같은 영상 유포입니다. 또한 헤어진 애인 사진을 유포한다든지 인터넷 악성 댓글, 또 인터넷 명예훼손 등의 사이버 폭력입니다. 이러한 사이버 폭력은 대부분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사이버 폭력의 특징은 피해를 주기 쉽고 빠르고 폭넓은 가해 범위, 집단적 공격, 가해자 파괴 어려움,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준 사실에 대한 인식 저하, 피해 사실 표면화의 어려움, 죄의식 결여, 피해 복구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버 폭력의 결과로 피해자는 대인 관계가 악화되고 은둔형 외톨이로 살게 되며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정보가 힘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권력층이 중요한 정보를 독점하거나 통제하려 합니다. 반대로 중요한 정보를 훔치거나 악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컴퓨터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모으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사이버 유산 계급과 컴퓨터나 인터넷을 잘 다루지 못해서 간단한 정보만을 다루는 사이버 무산 계급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정보화 사회가 진행될수록 현재의 불평등과 독점, 억압 구조가 산업사회보다 더 굳건히 뿌리내릴 가능성이 농후하며 가난한 자들은 더욱 빈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정보화 시대에 우리는 사이버 공간 안에서 다양한 만남, 정보 교환, 지식 수용을 하기에 정보와 관련해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모욕, 사이버 표절과 저작권 문제, 사이버 해킹과 보안, 사이버 일탈, 사이버 위조, 사이버 피싱, 보이스 피싱, 젠더 밴딩, 사이버 섹스, 사이버 성폭력 등의 위험이 항상 우리 앞에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범죄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한편 이런 범죄에 참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청되는 것이 디지털 시민이 가져야 할 시민성입니다. 우리가 디지털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명심할 것이 있다면
가상세계의 자아와 현실의 자아는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현실 속에서 올바른 시민성을 지닌 자아가 가상세계 속에서도 동일한 시민성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죠. 지구촌이 하나의 정보사회가 되었기에 디지털 시민성은 글로벌 시민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책임의식과 윤리가 사이버 속에서의 책임의식과 윤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이버 공간이 익명성이라는 요소 때문에 쉽게 일탈이나 범죄에 노출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책임성 있는 자아,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사이버 자아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사이버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디지털 시민은 공동체성을 소중히 여깁니다. 기술과 산업이 발전하면 새로운 윤리 문제도 등장하죠. 4차 산업혁명과 가상세계는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열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다양한 윤리 문제도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사람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런 창조 세계의 하나인 인간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우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상상력에 기초한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며 아름다운 가상의 세계,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왜곡된 상상력은 오늘날 오락 등과 같은 대중문화 속에서 상품으로 상업화되고 이기주의적이 되며 이성의 도구가 되고 감정을 통해서 착취당하는 상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름다운 상상력은 사랑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모든 깨어진 관계 사이에 소통과 화해를 이루게 만드는 선한 상상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운 상상력에 기초한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의 자아와 가상의 자아가 잘 융합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디지털 시민, 거룩하고 아름다운 상상력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생각 나누기는요, 우리는 현실과 가상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이런 시대에 디지털 시민이 가져야 할 올바른 의식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디지털 시민 의식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